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모처럼 무거운 국내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눈을 글로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열리는 국제 가전쇼 하면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이런 대규모 가전쇼가 있습니다. IFA, IFA라고 보통 부르더군요. 유럽 최대 가전쇼인 IFA 2019가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전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대거 최신 제품과 최신 기술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FA 2019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접을 수 있는 휴대폰, 즉 폴더블 폰이 일단 첫선에 꼽힙니다. 그 밖에도 8K 같은 TV 쪽 부분들, 그 외에 여러 가지 AI와 접목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은 관심들 좀 낳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IFA 2019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인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는 10시도 시작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11시쯤에서 이슈 따라잡기 해서 자세히 또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왼쪽으로 김연학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IT 칼럼니스트인 이효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지에 이 IFA 2019가 열리는 베를린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부터 엿새 동안 베를린에서 열리는데요. 베를린에서 김동우, 오수영 두 기자가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IFA 2029가 열릴 메세 베를린 박람회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59회째 열린 IFA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8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해 기술을 뽐냅니다. IFA는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 취재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IFA에서는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현실로 다가왔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5G 통신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세계가 바로 앞 현실로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800평 규모의 단독 부스에 자사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와 가전기기 등을 연결한 스마트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중국 사물인터넷 업체 루미와 협업을 통해 가전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기술 등을 공개합니다. 올해 IFA에서 LG전자는 즐거움과 편리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은 공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전과 IoT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과 LG는 이 밖에도 접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폴드입니다. 출시 전 결함 논란이 있었던 디스플레이 제일 위쪽의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로 넣어서 사용자가 떼어낼 수 없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구부러지는 부분인 힌지 구조물과 제품 본체 사이의 틈은 최소화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MWC에서는 유리관 안에 전시돼 실제로 만져볼 수 없었지만 IFA에서는 실물이 전시됩니다. I think it's a little bit heavy to unfold it momentarily. If it will be a little bit easier, it will be better. But the screen and the whole experience is good. 삼성전자는 IFA 전시와 동시에 국내에서 갤럭시 폴드를 판매하고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도 업그레이드된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듀얼 스크린의 각도를 자유롭게 고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직전의 듀얼 스크린 폰은 3가지 각도로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스크린을 포개놓은 상태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알림창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의 소비자가 스크린 하나를 가지고 쇼핑을 할 때는 약 30번의 클릭수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개선된 듀얼 스크린에서는 상세 화면과 메인 화면 두 개를 띄워서 고객들이 절반가량의 클릭수를 가지고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이 주춤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접히는 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IFA 2019 사전 행사가 열리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예, 저희 두 기자가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림이라든가 이런 내용 보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특히 이제 갤럭시의 폴더블 폰도 보시면서 참 저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1, 2년 뒤면은 전 세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아마 상상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IFA 2019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번 가전쇼의 그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내놨고 또 역시 또 경쟁자인 뭐 중국 회사들, 유럽이나 일본 회사들은 또 어떤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FA 행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님이 좀 해주시죠. 네, 이 뭐 세계 3대 가전 박람회라 그러는데 사실 세계 중에 제일 오래됐어요. 1924년대 독일이 그때 이제 라디오를 잘 만들기 시작해서 사실 이 별명이 베를린 라디오 쇼였어요. 원래는? 예, 그리고 전파 박람회 이런 뜻으로 나오다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24년도 그다음에 이제 전쟁하고 이러면서 띄엄띄엄 해갖고 이제 이번에 59회라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최초의 TV가 여기로 데뷔를 합니다. 1930년대.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뭐 라디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했던 거는 67년대 칼라 TV도 여기를 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CD, MP3도 이제 이쪽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CES는 사실 1967년도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온 거고 역사가 오래됐고 해서 여긴 근데 가전이 중심입니다. 가전. CES라든가 MWC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네, 여기는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개는 아까 하신 거는 1월 달,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뒤에 하니까 사실은 뭐 한 10여 년 전에는 그 해에 나왔던 신형 모든 가전 제품이 여기 다시 뭐 대거 모여서 신제품 모아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AI, IoT 이런 그렇죠. 것들로 뭐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인간과 소통하는 가전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여기서는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은 1, 2월 달에 나오고 여긴 사실 비즈니스 사인하는 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잘 팔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사인업이 일어나는 그러한 뭐 박람회가 IFA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또 모여서 뭐 정보 교환도 하고 실제 계약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야말로 진짜 잔치네요. 가전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근데 이번에 기조연설을 그러니까 개막 연설을 화웨이의 최고 경영자가 맡았다. 이게 좀 화제돼요. 네네. 이거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지 싶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화웨이가 미국에서는 퇴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금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뭐 워낙에 우리 한국과 일본은 자체 또 가전이 강하고 그렇죠. 스마트폰은 뭐 들어올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유럽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유럽이란 EU란 이런 조직 자체가 미국에 조금 뭐 반발하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에 유럽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퇴출되고 어떤 그 물건을 팔 기회를 잃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 좀 집중하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대규모 전시관을 열었지만 제일 크다고 하네요. 예, 뭐 화웨이도 아마 삼성전자보다 작아서 뭐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화웨이가 굉장히 큰 전시관을 열고 기조 연설 중에서도 메인 기조 연설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주최 측에다가 또 엄청난 스폰서십을 제공하면서 돈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웨이가 미국 시장 혹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발을 못 붙이게 되니까 유럽 시장에 집중하자. 유럽 자체가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키노트 스피치를 너무 의미를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뭐 재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스폰서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면서 좀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따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화웨이가 잘 나가다가 네.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다라는 거를 또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예, 최근에 이제 뭐 미중 그 무역 대화를 다시 이제 뭐 엊그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이제 그래서 뭐 주가도 좀 오르고 또 화웨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다가 조금 뭐 트럼프가 약간은 멈추는 그런 기색이 있지만
그 미국 지금 행정부의 생각은 하웨이를 제재하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안보다 10배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그 전략가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면도 있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구나 미국이 기술을 훔쳐가지고 예. 미국을 따라잡거나 세계 최고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웨이는 이미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이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뭐 가전도 뭐 물론 가전은 물론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이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웨이는 유럽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그 미중 무역 갈등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제주 2050이라는 이 롱텀 전략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을 굴게 하겠다, 미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게 가장 크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 1,900개 정도 업체가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업체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8,9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40%가 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데 사실 막상 그 주체국인 독일에서도 한 300여 개, 가전 왕국인 한국의 경우에는 90개, 일본은 25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인해 전술로 그냥 거의 뭐 두 집 건너 한 집이 중국 업체일 정도로 지금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00개 정도 왔죠. 중국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 때문에 장사는 이번 행사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차이나만이죠. 차이나만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2003년도에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해요. 그때하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평론가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평론가님께서는 또 전반적으로 이쪽에 또 두루두루 계속 또 깊이 보신 분이니까 이번 전체 주제가 혁신과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혁신과 혁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둘이 동의어 같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도 같기도 하고 좀 더 그 차이가 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왜 이번 가전에는 혁신, 혁명 이런 두 단어를 주제어로 썼을까요? 정확하게는 코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코이노베이션? 같이 혁신하자라는 게 그러네요. 이제 테마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된 이제 테마로 잡힌 게 인공지능 그리고 보이스 그리고 5G 이쪽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보이스, 그리고 5G? 5G 이 세 가지를 이제 꼽더라고요. 예. 근데 이 파를 이제 과거 전실 내용을 쭉 찾아보면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스마트 홈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좀 했었거든요. 스마트 홈.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이 가전 제품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해가지고 함께 이제 쓸 수 있도록 하자.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빌트인 가전 같은 경우가 이제 강세인 나라여가지고 이런 좀 고급 제품들을 이제 밀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은 이제 EU 쪽에서 이 절전 기준이 좀 바뀌면서 절전 가전들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수요들이 있었던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스스로 이제 스마트홈 같은 걸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5G 들어오고요. 이제 그 음성 인식 그 비서들을 통해서 뭔가 이걸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와이파이 인터넷에 좀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나가자. 라는 게 지금 이번 이파 2019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AI, 즉 인공지능, 보이스, 5G 이게 이번 이파 2019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이게 앞으로의 가전 시장에서도 향후에도 이게 화두가 돼서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이쪽에 집중돼서 간다라는 의미일 테니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한테 가져올 건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세 분한테 각각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앞으로 가정 생활에? 뭐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가운데서 어떻게 중앙 제어식으로 자기 모든 거를 진짜 스마트 홈을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CES나 뭐 MWC 이런 데는요. 사실 어떤 평가를 내냐면요. 모토쇼가 됐어요. 커넥티드 카 같은 것 때문에. 거의 뭐 5G 뭐 자율주행 이걸로 해서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모토쇼는 이번에 취소했어요. 차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안 와요. 디트로이트 저 모토쇼가 1월이거든요. 그게 CES하고 겹친다고요. 뒤로 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앞에 말하는 두 개는 이런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다니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가고요.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IFA는 스마트 홈의 중심이 돼서 진짜 가전, 우리 이제 미래가 어떻게 열리고 뭐 벽이 없이 가는 부분 뭐 어떤 식으로 이 통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물건들은 IFA에 가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AI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까 뭐 5G 얘기도 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모든 게 다 연결되고 5G를 통해서 또 굉장히 빨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IFA가 뭐 우리 이평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서비스들을 맛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초지능화, 예. AI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기기들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예. 초연결, 모바일로 모든 사물이 IoT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초실감, 실감 영상, 콘텐츠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나도 모바일로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그 IFA 주제가 하나가 8K TV입니다. 8K TV가 지금 4K보다도 해상도가 4배가 높은 굉장히 선명한 화면이거든요. 예. 이것이 다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쇼가 이번에 IFA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LG전자 하면은 좋은 가전제품을 생산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홈 하면은 집에 있는 가전 기기들을 뭐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감이 좀 안 잡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 뭐 해놨냐면은 이른바 AI 스피커라는 인공지능 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에어컨을 틀어줘. 라고 AI 스피커에다 지시를 하면 에어컨이 작동되고. 요즘 그런 광고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AI 스피커는 주로 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공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예. 뭐 KT의 기가진이라든지 SK 누구 이런 건데 예, 예. 통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주로 통신 뭐 TV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가전제품하고 연결이 안 됐죠. 그렇죠. 그거는 또 통신사들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삼성하고 LG에서 드디어 내놓습니다. AI 스피커를. 그래서 이제 삼성은 갤럭시 홈이라 그러고 LG는 클로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삼성전자의 그 가전제품을 채워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홈 서비스를 통해서 야, 우리 냉장고 온도를 18도로 맞춰줘. 라고 하면 그 AI 스피커가 무선으로 또 모바일로 냉장고에다가 그 전달된 IoT를 통해서 전달하면 그 온도를 유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를 돌려줘. 세탁기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5분만 좀 국 좀 돌려줘. 이런 식으로 삼성과 LG가 각각 자사가 개발한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인식, 무선 음성 인식 그 비스를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연결해야 돼. 그게 바로 스마트홈이 좀 더 4차 산업혁명과 결합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편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5G라고 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내 모바일 폰으로 집에 AI 스피커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바로 가전제품과 연결해서 뭐 온도를 맞춘다든지 가전제품을 꺼달라고 그러든지 뭐 작동시켜달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눈에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들을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중국 회사나 일본 회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이 스피커폰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가전 쪽보다는 통신 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알렉사나 이런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는 굉장히 작동이 잘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말로는 이 서비스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또 뭐 삼성전자는 또 영어로 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겠죠. 일종의 진입장벽이 돼 있군요. 진입장벽이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평론가님. 그 작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작년 이파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게 스마트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결국은 모든 가전제품도 이제는 이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데모가 나왔던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퇴근하고 저희 집에 딱 가야 됩니다. 가야 돼서 이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뭘 해 먹을지 좋을지 이제 저희 스마트폰 앱에 딱 물어봐요. 오늘 저녁 뭐가 좋을까라고 얘기하면 이게 냉장고 안에 요즘 다 카메라가 붙어 있거든요.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 이런 재료가 있고 이걸로 지금 이런 레시피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모자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혹시 이거 주문하시겠습니까? 해서 예스 하고 누르면 바로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슈퍼마켓에 얘가 주문을 해줍니다. 그럼 나는 가서 결제만 하면 되네요. 딱 도착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이 짐을 자동차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고 그 자리에 결제하고 그 상태로 집에 가서 요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냉장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어떤 완전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기능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판단의 이후에 있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는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AI가 알아서 인공지능 집사가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냉장고에서 저쪽에다 하면은 일단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기가 가는 것도 있지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쓰이는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은 이게 모든 가전제품이 다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 전기를 발전을 해주는 뭐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 카요? 예, 차가 와서 스마트홈의 전기를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그런 몸이 스마트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로 간다 그러면 네. 뭐 수소를 충전해 놓고면 수소차에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전을 해서 각자 집에다 넣어주고 그걸로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구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 차가 예를 들어 수소차가 일종의 그 원자로 역할을 같은 걸 그렇죠. 가정에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역할을 예, 한다. 이건 참 이제 두 분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예, 두 분이 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모든 기기가 연동돼야 되고 다른 산업하고의 에코시스템이 형성돼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그거에 완전히 구현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LG전자는 모든 가전제품도 생산하면서도 또 AI 스피커도 생산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회사에서 모든 일관된 제품이 나오니까 스마트홈은 당장 지금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차량을 타고 가면서 또 차량에 달려있는 AI 스피커를 통해 또 다른 주문하고 은행 결제하고 하는 건 예. 또 은행이랑 또 협업 관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데 스마트홈은 지금 예. 당장 구현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AI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통해서 이렇게 구동을 하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은 다 한 회사 제품이어야 되는 거죠. 현재는 한 회사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집에 내가 냉장고는 삼성이고 세탁기는 그러니까요. LG일 경우에 예. 그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구동이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두 회사가 서로 또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앞으로 협상 서로의 그 AI 스피커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 뭐 단순한 기술 제휴를 해서 그 IoT를 심어주면 됩니다. 예. 예, 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결국 그렇다면 자기네 그러니까 베타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내가 뭐 몇 개는 삼성이고 몇 개는 LG인데 이제 그러면 삼성으로 한 사람은 LG 거를 삼성 거로 바꿔야 되니 가전업체 입장으로서 는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우선 국내 업체끼리도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삼성하고 LG가 세계 글로벌 1, 2위거든요. 가전회사에서. 그래서 두 개 회사만 뭐 중국 회사 빼고 한국 회사 둘만 하더라도 서로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삼성이나 LG의 고객들을 서로 AI 스피커 가지고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것보다는 두 회사가 협력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가 나고 그러면-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키울 수 있는 가전을 그런 거로도 그렇죠. 연결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협력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저도 그 말씀 들으면 생각났던 게 지금 배터리 문제 가지고 LG하고 SK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소송비만 2천억 원이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 연구원에서 뭐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2035년이면 요거 기술 하나 갖고 9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이거- 정부의 고민은 다 해결되는 건데요. 다 해결되고 사실 이러니까 각국에서 진짜 머리띠 메고 하는 것이 이거고요. 예.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뭐 선점을 해서 자기네들이 선도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세 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좀 더 제가 큰 얘기를 좀 해봤으니 이제 세밀한 얘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역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이냐. 이 중에서도 참 기쁘게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가장 큰 관심을 좀 받고 있어서 폴더블 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시가 됐고요. 어제 이제 공개가 돼서 뭐 직접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만져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격은 240만 원 가까이 되긴 하는데 5개월 전에 문제가 됐던 이런 결함들은 얼추 다 해소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우리 이평론가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딱 보시면은 매력적이게 잘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딱 보면은 괜찮다, 생각보다 잘 나왔네 돼 있고요. 예전에 그 처음에 4월달에 이제 나왔을 때 그 불량이다라고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이 위 딱 펼치면은 여기 살짝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먼지가 들어간 부분들이랑 이음새 쪽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보호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서 필름 붙였는데요. 이걸 보호 필름으로 착각하고 자꾸 떼는 바람에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옆에 있는 테두리 안쪽으로 필름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아예 뗄 수 없게. 예,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디스플레이처럼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은 약간 티처 모양으로 생긴 약간 마개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최대한 먼지 같은 게 못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다 이제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나온 지금 현재 공개된 예. 제품, 이제 출시하겠다고 내놓은 제품은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예. 쓰는데 문제 별로 없을 거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예전처럼 이거 좀만 쓰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게 화면이 콕콕 뭐 찌른 것처럼 튀어나온다거나 먼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없겠지만 그런 자신감 없었으면 이번에 이파 그러겠죠. 손에 예. 못 썼죠. 근데 제품 자체는 아무래도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내년을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왜 하고 그러시는 있습니다. 거죠? 아직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미리 내놓고 시행착오를 하기를 뭐 애플이나 기다리니까. 화웨이나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폴더블 폰을 좀 가다듬고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오히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6개월 정도 늦어진 바람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면은 벌써 이제 구형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갤럭시 폴드가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기술 과시용이다. 절대로 우리가 이 폴더블 폰에서 너희들한테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출시와 비슷하니까요. 전략적이다. 예, 만져보시고 어떤 장단점을 잘 느껴보시고 내년 정도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겸사겸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비 팁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예. 삼성전자 들으면 좀 섭섭할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요번에 이제 어떤 걸 우리가 국민들이 저 같은 IT 전문가들 느끼냐면 역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포지션 변경이 쉽지 않구나.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까지 지금 빠른 추격자로 그렇죠. 패스트 팔로우로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요. 오히려 패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건데 역시 새롭게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작품 자체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우선 신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 말 올해 4월 30일 날 출시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서 출시가 한 4, 5개월 지연되면서 상당히 기대감도 좀 떨어지고 조금 뭐 김이 샜다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그런 그러게요. 측면도 있고 둘째로는 이제 세계 최초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폼팩트에서 봤을 때 과연 만족스러우냐 이게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워가지고 접으면 또 중간에 딱 붙지 않고 좀 뜨기 그럴 때문에 수밖에 없죠. 보통 휴대폰 2배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폰이긴 하지만 예.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성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과연 240만 원을 주고 매스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2배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얼리 어댑터들 층에서는 꽤 많이 사겠지만 그게 그렇죠. 과연 몇 프로가 될까? 240만 원 주고 이 폰을 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 아주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네. 물량을 푸는 것도 보니까 초도 물량은 삼성전자가 작업자용으로 한 3,000대 정도 풀고 각 이 통사에는 4,500대 정도밖에 공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한 2, 3만 대 정도만 출시를 하고 고객 반응을 보겠다라고 글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는 뭐 이 얼리 어댑터들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사서 한번 써보시는데 일반 대중들은 또 가격에 민감하신 대중들은 아무래도 두 번째 버전부터는 상당히 좀 더 슬림하고 가격도 조금은 지금보다 어포더블하게 나오지 않을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잠깐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폴더블 폰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플로린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걸 일본이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이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근데 하나죠. 이미 두 개는 포토 리지스트하고 에칭가스는 에칭가스는 수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 요거는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지금 일본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성전자 있네요. 고동진 사장이 얼마 전에 고백을 했죠. 이거 몇 달 계속되면 우리 폴더블 폰 못 만든다라고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삼성의 폴더블 폰까지 최고급 사양에 그렇죠. 들어가는 품질, 소재 품질 될지는 그건 또 다른 이슈고요.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 안고 있는 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삼성전자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낯선 불편함 뭐 이런 부분에도
감안해서도 공격적으로 지금 출시를 그러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배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겠군요. 그 문제, 그러니까요. 소재 문제도 있다고 자,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 먼저 문제 제기를 거의 하신 거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일인데 오늘 2,000대가 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10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있는 겁니다.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고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 5G 폰을 상용화한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하고 LG예요. 요번에 화웨이도 폴더블 폰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죠. 이번에 못 내놓는다고 그러고 있네요. 애플은 9월 10일 날 요거 끝나고 나서 9월 10일 날 스티브 잡스 쿠퍼티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쿠퍼티노에서 거기서 아이폰 11을 언팩 행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G를 갖고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들. 예. 거기다가 옛날하고 다른 게 이게 뭐 앞에 것들이 조금 뭐 1세대 기기들이 조금 뭐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는 지금 뭐를 하냐면 ITU라고 이 5G에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 만들고 기기 만들면 이거는 사실 시장 장악이잖아요. 장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애국주의적으로요. 뭐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저거 하면요 다달이 2년 3년 약정하면요 또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또 최고 소심해졌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이거 흥그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마케팅 기법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설마 그래도 뭐 폴더블 폰을 내놨는데 그게 뭐 몇만 대 팔리고 말겠습니까? 아무리 초도 물량 그래서 일부러 물량을 적게 내놔서 기다림에 지쳐서 맞아요.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최고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나름의 전략이 분명히 또 전략이 있겠죠. 있겠죠.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또 최근에 일본의 무역법 조치와 관련돼서 또 중국의 어떤 부상과 관련돼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폴더블 폰이라는 이 새로운 디바이스가 90년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가져왔던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혁신, 새로운 세상 이런 거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론가님? 지금 내년도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나온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PC를 반으로 접어서 갖고 다닌다라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큰 화면을 작게 들고 다닌다라는 개념인데 내년도는 저희가 이미 쓰고 있는 폰을 반으로 접는 그래서 옛날 폴더블 폰처럼 그냥 이걸 가볍게 딱 접어서 넣고 다니는 이런 개념의 폴더블 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정도인데 예. 요게 반으로 그거를 접힌다는 반을 딱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제품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폴더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 문제가 제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들이 그거를 못 내놓고 있어요. 예. 자기네 폴더블 폰을 내놔도 이 정도로 이제 뚫게 맞을 걸 각오를 해야 되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이 메이트 X 같은 경우가 계속 이게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폰을 지금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폰들이 6.5인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6.5인치, 6.7인치 되기 시작하면서 앞주머니에 넣어도 이제 튀어나올 정도고 뒷주머니에 넣으면 확실하게 튀어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딱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폰이 나오면은 뭔가 아이폰만큼은 아니어도 그 새롭게 사람들이 폰을 막 사고 싶게 만들 이런 수요를 견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접는 폰 시대가 이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2014년을 이후로 해가지고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단계로 스마트폰 시장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근데 워낙에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5G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G하고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둘이 합쳐지면 90년대 아이폰이 갖고 왔던 세상에 왔던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이폰 2009년. 2009년입니까? 제가 아니, 잘못 알고 한국에는 있습니다. 2009년에 년이고. 나왔고 미국에 2007년에 출시됐죠. 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버금갈 정도로 뭐 능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의 혁신을 글로벌하게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게 만드니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 폴더블 폰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걸 능가하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라고 IT 제품은 보통 10년을 이제 수명으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가 성숙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중국 회사들이 기승을 부릴 때 그때 뭐 TV도 지금 중국 회사들 많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미 범용화돼서 속된 말로 누구나 우수마발이 다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세계 스마트폰 업계를 물론 삼성이나 애플이 기술이 앞선다 그러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 자체가 표준화되고 성숙화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5G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강력한 네트워크와 함께 결합되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을 펼치면 지금 삼성의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3개의 앱이 동시에 구동이 가능하거든요. 아, 앱이 3개나요? 3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네트워크가 약하면 한 개 앱도 제대로 구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5G 네트워크가 워낙 빠르고 용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3개를 구동하더라도 5G는 버텨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의 등장과 아울러서 이런 기기도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아까 잠깐 폴더블 폰 말씀하신 게 롤러블 폰도 이야기 나옵니다. 둘둘둘 접는 거. 그리고 폴더블 폰도 한 번 접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접어서 아주 조그만하게 수습처럼 해가지고 쓸 때는 쫙쫙쫙 펼치는 거. 그래서 그런 방면의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면 스마트폰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다 보고 지금 있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 번 접는 거, 지금 폴더블 폰이라는 건 한 번 접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그런다면 뭔가 이렇게 접어서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게 새로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겠군요. 아니 이거는 종착역이 웨어러블입니다. 입고 다니는 여기 입고 다니는 거하고 뭐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이오 칩 해갖고 몸에다 삽입하는 칩을 하는 부분 거기까지도 다 지금 개념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접고 이렇게 뭐 롤러블 하는 거는 다 웨어러블을 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든 새로운 형태가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동이 제대로 잘 기술만큼 되려면 결국 네트워크의 힘, 그러니까 5G나 이런 것들이 결국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되네요. 5G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런 5G 그다음에 뭐 옛날부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IoT, 뭐 AI 이게 여기 이파에서 개념화된 거는 2015년이고 그것을 지금 4년 만에 가전으로 지금 뭐 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상용화시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베를린에 가서 보시면 4년 내지 5년 후에는 그게 현실로 될 수 있다. 네, 그 정도의 지금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 얘기는 사실 세 분도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실 정도로 재미있어하시고 신나하셔서 더 가고 싶지만 저희가 오늘 이 이파라는 행사 자체가 뭐 이쪽 폴더블 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가전에 사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TV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마침 8K TV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좀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실 화면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선명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TV 기술이 4K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보편화된 게? 지금 이제 울트라 HD 아직 그 텔레비 저도 그 울트라 HD가 아니거든요. 그게 4K입니다. 울트라 HD가 4K인데 4K인데 8K는 그보다 4배 더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4K, 8K를요 상상이 잘 안 가서 가로로 화소가 4,000개 깔리면 4K, 가로로 화소가 8,000개 깔리면 8K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4K도 아직 보편화된 게 아닌데 8K 얘기를 나오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8K라는 거는 8K TV라는 건 어떤 거냐라는 상상이 좀 잘 안 와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콘텐츠 자체도 8K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제작 환경에서 가장 높은 게 6K 정도로 이 정도가 지금 6K까지는 가 한계고요.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도 6K로 찍고 4K로 이제 낮추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8K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고해상도 영상을 좀 더 업스케일링해서 선명히 보여준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콘텐츠가 아직 많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화면 65인치 이상 대화면 TV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TV 시장이 거의 이제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인치 이상 TV만 유럽에서 한 40% 이상 넘게 팔렸거든요. 올해도 크고 비싼 TV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좀 초프리미엄 가전들 시장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잘 팔리고 기왕 한번 살 거면 1년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한 10년 10년 써야 되니까 8K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8K를 이제 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여기된 콘텐츠가 없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8K 텔레비전이라는 게 실적으로 8K로 TV로서의 그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려면 결국 만들어지는 콘텐츠도 8K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인 예. 거군요. 그럼 이 8K라고 할 때 이 K라는 건 아까 화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8K니 4K니 이거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사진보다 네. 저희 눈보다도 선명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요, 또 그런 면에 이제 뭐 2K나 4K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데 그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스케일링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걸 통하면 8K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8K를 과연 어떤 것인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앞에 와 있죠. 뭡니까?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 8K로 생중계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뭐 진짜 선수의 땀방울까지 보일 수 있는 뭐 그러한 화질을 아마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때는 8K로 이제 제작도 한다 이 말씀이 되겠군요. 웬만한 그렇습니다. 스포츠 부분. 네. 예, 우리 김 교수님.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세계 1, 2위인데 8K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리고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보면 우리나라 TV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31%인데 중국 업체들은 34%로 판매량으로는 이미 한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매출액으로 보면 매출액 보면 한국은 45%고 중국은 여전히 25%. 그러니까 대당 반값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가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전회사가 LG, 삼성전자 2개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 사이자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치고 나오는데 결국은 한국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초격차 기술 우위를 가지고 고가 제품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계속 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듯이 한국은 지금 기존에 8K가 조금 빠른 거 아니야? 그래서 4K 주저앉다가는 예. 당장 중국 회사들한테 잡아먹히는 거고요. 예. 컨텐츠가 없다더라도 또 16K가 되면 또 16K 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든지 잘 사는 사람들, 비싼 몇 천만 원짜리 TV를 살 사람들 세계 어딘가에 있고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찾거든요. 그리고 싼 거 찾는 사람들 하웨이, 뭐 하이어를 찾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양적으로는 중국의 인해 전선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질적으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오늘 또 불을 켜고 연구실에 그렇죠. 고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8K TV 뭐 8K 다음에 또 12K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초고가 프리미엄 가전 또는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TV에 우리가 매달아야 되는 게 단순히 이런 일본의 아니 중국의 추격을 넘어서는 거 외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이 부분 혹시 누가 그럼요. 이게요. 최고님. 지금 뭐 사실 8K라든가 대형 화면이 사실은 한 30만 대 팔리는데 사실 뭐 5, 6년만이 지나면 그게 500만 대, 600만 대 팔리는 아주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군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고 사실 이제 TV가 우리가 스마트홈이 되면 커뮤니케이션 우리 집에 전화기가 TV라고 보시면 돼요. TV보다 눌러서 아 저거 사고 싶어 그럼. 그래서 그게 대화의 창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브레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와 TV가 사실은 우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이제 해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제 대형화되고 고급화되는 또 시장은 아직도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되고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형화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대형화되는 그런 속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맨드도 있고. 근데 안 돼, 그거를 막는 지금 요소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 커서. 아. 17명이 타는 보통형의 엘리베이터에는 86인치부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삼성전자에 사실 엘리베이터 안 들어간다면요 크레인 갖고 와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속도 있게 모든 세상 문명이 바뀌려면 그러네요.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서 롤러블 TV가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저도 그 얘기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쨌든 접는 시대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폴더블 때문에 그렇게 또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딱 우리 김 교수님이 알아서 또 말씀해 주셨네요. 이 질문 하나만 더 우리 이 평론가님한테. 그러면 이제 이 TV라는 거의 미래는 이제 우리 저 최고문은 사실은 일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론가님 보시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TV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모든 스마트홈의 센터가 이제 TV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분들도 예전엔 냉장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한국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포화한 상태고 솔직히 수익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LG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UDL 그렇죠. 디스플레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OLED 디스플레이에 올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주로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로 이익을 거둬들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TV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실은 다 이제 클라우드 정도로 올라가서 내가 TV를 쓰든 냉장고를 쓰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 이 보름 전쯤 전인가 이 트위터를 너무 하고 싶었던 이 외국 소녀가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게임기 가지고 이거 하다가 게임기를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에다 대고 얘기해가지고 트윗을 날렸던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 뭔가를 하고 싶으면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TV는 점점 크게 우리 삶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핸드폰도 사실은 또 핸드폰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군요. 핸드폰은 이제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부모님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참 이제 가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개별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하나로 다 연결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다라는 식으로 세상이 가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들려지네요. 오늘 마지막 저희가 한 10분 조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여 상황에서 이파 2019에서 좀 나와서요. 아까 이제 중국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전 쪽 얘기를 해주셔서 좋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 될 수 있겠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뭐 대안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부터 이렇게 좀 가볼까요? 네, 근데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그 포연이 휩쓰는 전쟁터에서도 사실 중국의 이 가전업체하고 미국의 어떤 IT 협력, 이 IT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요 협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글, 아마존이 지금 뭐 음성인식 AI 이런 것들 다 중국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만 13억의 중국 시장 내수를 통한 거 뭐 노리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통해서 전 세계에 빨리 선점을 해야지 계속 쓰는 이 뭐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뭐 내년도 대선이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미국의 ICT 기술과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만나서 이 스마트홈을 만들고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는 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도중에도 저기는 협력하는 그 모습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새 최신 폰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삽입을 못한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화웨이만 좀 배제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협력을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가서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지금 갖다 주고 있어요. 이거 좀 니네 하는데 해주고 이제 화웨이야말로 이제 뭐 이런 이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화웨이도 뭐까지는 쓸 수 있냐면요. 지금 뭐 안드로이드 못 쓴다 그러지만 무상 공개된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려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붙여서 쓸 수 있게. 그리고 뭐 자기네가 이제 홍몽이라고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등등. 그래서 사실 뭐 이건 정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세게 붙어 있지만 기술계와 업계는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중국이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굉장히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좀 제가 이해를 좀 하겠고요.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가날지 싶네요. 오늘 우선 뭐 최 고문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은 화웨이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픈 소스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에 못 들어갑니다. 상품 살 수가 없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지메일, 그다음 구글 맵. 제가 요번에 여름방학 때 유럽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뭐 플랫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도 많고 뭐 GPS도 많은데
유럽 가니까 전부 구글 맵 쓰고 있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맵이라든지 구글 스토어가 없는, 유튜브를 쓸 수 없는, 지메일을 쓸 수 없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유럽 시장 사람들이 사겠는가. 그래서 그는 우리 국내 업체한테 굉장히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조금 더 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뭐 한 30년 전에 박사 논문 쓸 때 삼성 LG도 제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제품들이 유럽의 백화점 뒷창고에 먼지를 뽀얗게 안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쓰는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바로 그때거든요. 한국 제품이 1000대를 받고 있을 때. 그러다가 한국 제품, 가전제품 2000대 초반에 굉장히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사실 가전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품 수명 사이클상 옛날에 독일의 뭐 네덜란드 필립스 이런 데도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일본 소니 그리고 삼성 LG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스마트폰처럼 가전제품도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해 이르면은 결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그럼 인건비가 싼 중국이 다 가져갈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한국의 가전업체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또 삼성도 한때 내부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가전을 포기하자는 걸 검토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뜻밖의 다시 살아나서 세계 1, 2위 가전 지위를 한국 업체들이 여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프리미엄 전략입니까? 예, 프리미엄 전략이고 기술 혁신이죠. 그러니까 가전에 그냥 단순히 가전 텔레비가 그냥 보는 거고 세탁기가 돌리는 세탁만 하는 세탁기였으면 거기서 중국 업체들 잡아먹혔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5G,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나오면서 가전이 가전에 지능이 더해지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프리미엄화되고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걸 개발해낸 거죠. 그래서 가전은 사실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게 또 다행히 아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자체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이런 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일관된 하나의 상품으로서 스마트폰 상품으로서 스마트홈 상품으로 내놓으면은 이거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 업체의 강력한 무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 TV 하나만 보면 중국 업체 따라올 수 있는데 이걸 스마트홈으로 연결하고 그걸 4차 산업혁명 5G와 결합시키는 능력은 한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서 가전을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도 정책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양 산업은 보통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전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산업, 신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들어서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온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좀 신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이판 엑스트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의 별도 행사가 이파와 함께 열립니다. 아 그래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이 첫 번째 이제 파트너 국가, 그러니까 스폰서 국가로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쭉 보냈습니다. 이번에 참석했던 20몇 개 중에서도 거의 다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번에 왔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일본 솔직히 여기 참가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참가한 기업들을 보면 일본은 작년서부터 J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서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골라 뽑은 다음에 약간 그 일본 국가대표 스타트업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CS나 MWC나 이런데 계속 참가시키고 있어요. 경험을 쌓게 하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실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어떤 기업들이란 걸 뽑아서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뽑아서 지금 지원을 해서 이제 참석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옛날식 지원이어서 약간 그냥 돈 주고 알아서 참석하라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 할 거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스타트업처럼 꾸며주고 어떤 전시관도 멋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바이어도 많이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사실 그게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구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계들, 그다음에 참 고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제 부품 소재 장비 쪽에 뭐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예산도 뭐 대거 투입한다고 하긴 하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스타트업은 되게 최첨단인 것 같은데 그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구닥다리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좀 결국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커서 유니콘이 되고 유니콘이 이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호연 평론가께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예, 저희가 오늘 이파 2019를 가지고 사실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 가전을 어떻게 좀 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신성장력을 키울 것이냐 부분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최영호 고문님, 그다음에 김연학 교수님, 이호은 평론가님 세 분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둘러싸고 어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죠. 청와대는 수사 개입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신사 뉴시스를 통해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걸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 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대학본부에서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록이 안 남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위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가 수사 대상자를 옹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란 겁니다. 검찰은 최성해 총장의 진술 말고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더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해온 내용을 언론에 설명했을 뿐이라며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저희도 앞에서는 이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관심이 참 여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10시에 시작은 한 모양인데 뭐 초반부터 뭐 조국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네 마네 가지고 또 여야가 충돌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5번째 질의하는 거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10시에 시작은 했고 뭐 후보는 8시부터 와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길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통 한 뭐 10분, 15분 정도 막 그 원고를 준비해둔 원고를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틀을 하루로 줄인 거고 그렇죠.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좀 아끼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질의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모두 발언은 없었나 보군요. 아니, 짧게 했어요. 아주 예. 짧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피력한 것은 이제 실망을 드렸지만 소명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뭐 자진 사퇴 그런 거 의사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한 거고. 네, 예. 그래서 소명을 피력했고 여태까지 질의한 것 중에는 뭐 이렇게 정말 뭐 결정적 한방 이런 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결정적 한방보단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보자 입장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좀 제가 유념해 본 거는 거의 다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처요? 예, 배우자. 부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는 저기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검찰이 어떤 혐의나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제 검찰에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용 가지고 수사 개입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반발할 정도면 뭐 청와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할 정도면 조 후보자가 청문회 나온 후보자가 검찰 수사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다고 해도 우리 좀 평론가님 말씀대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직은 많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속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궁금한 사항
사항들을 이제 평론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증인 채택 문제부터 해보면 네. 11명이 됐는데 민주당이 4명, 한국당 7명에서 1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래는 12명인데 한 명은 이제 합의를 해서 제외됐어요. 그게 문재인 동양대 총장이죠. 예. 최성해 총장은 이제 이 한국당에서 고집하면 이마저도 청문회가 이제 진행 못 될 것 같아서 양보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11명 중에 이제 민주당 4명인데 저 4명은 저기 주로 이제 그 딸의 이 입학과 관련된 그러네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입학과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해명을 좀 해보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도인 것 같고 그러네요. 나머지 이제 7명은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채택을 한 증인들인데 저기서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속보로 떴는데 그 코링크 대표 이상훈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는지 속보가 그렇죠. 떴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볼 때 오늘 근데 누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최태식, 임성균, 김병혁, 장영표 이런 분들 중에서 누가 나왔는지는 모른다. 전체 다 11명 중에 누가 나왔는지는 왜냐하면 증인 신문은 사실 일정상 뒤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청문회 운영상에 이제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될 것이라서 어떻게 누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저 장영표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병리학회 또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가지고 상세한 얘기를 할지 이제 거기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저기 이제 노한중 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또 지금 이제 피해 사실 공표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려 나와서 명확히 해명을 할지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쪽 증인들은 주로 딸의 입학과 관련된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유한국당은 보면은 장영표 교수 말고는 최태식, 임성균, 김병혁 세 분은 이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과 분들,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웅동학원 이사 3명. 저 윤순진 교수도 사실은 뭐 불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거든요. 환경대학원 교수.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를 했다는 건데 저기도 뭐 나와서 사실 딱히 할 말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왜 불렸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와서 민주당이 불렀으니까 민주당에서 질의하는 거 보면은 왜 불렀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뭔가 이렇게 의혹을 파헤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의원이 길게 얘기하고 마지막 한마디에 이제 의견을 묻는 이런 한 2, 3분 쭉 얘기하고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고 그런 식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차피 청문회는 이제 오전보다도 오후에 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청문회 얘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저녁 때 저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세히 아마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 얘기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어떤 증인으로서의 민감성 때문에 증인에서 빠졌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갑자기 전국에 아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조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라고 최 총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아까 청문회장에서 장제현 의원이 물었을 때 했냐 안 했냐라고 단독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물어봤을 때 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부인이 바꿔줘서 얘기를 했다. 어쨌든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 총장은 조국 후보가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 측은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을 뿐이다. 자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는 청탁을 거절당하자 과장되게 증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폭로 수준이기도 하고 진짜가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굳이 저 증인의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언론에 워낙 이제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장의 발언이 지금 거의 증거가 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고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은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규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청문회 자리에서는 힘들죠. 약간 지금 이게 오늘의 청문회가 지금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터라 증인에 대한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최 총장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워낙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가 많이 있어서 최 총장 얘기를 사실은 이분이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조금 어렵고. 맞아요. 근데 또 후보 측에서는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와이프가 4일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검찰
교수실에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4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오쯤에 돼서 이거를 나한테 위임한 걸로 좀 해줄 수 없겠냐라는 그랬다고요? 얘기를 예, 이제 하는 그것도 이제, 거고.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부정을 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인 쪽에서.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청문회장에서 와이프가 통화했고 나를 바꿔줘서 좀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민감하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는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최 총장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표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또 이게 뭐 턱없이 이렇게 거짓말이다라고 믿기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검찰 수사 발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진실이 이제 매듭 지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 총장의 얘기는 검찰에서 매조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뭐 이를테면 청문회 자리가 됐든 정치권에서 뭐 설왕설래를 하든 간에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카더라 정도밖에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명확하게 수사해서 진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증명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최 총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동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후보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로 찬반이 이제 좀 좁혀졌다가 다시 지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최 총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그렇죠. 반대 의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좀 격차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절대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56%대 한 46%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 지금 이게 뭐냐면 의혹 자체도 문제인데 그 의혹을 덮으려고 뭔가 이렇게 회유했다라든지 압박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정황이에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은 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전화했다라는 건데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그 절을 한다는 거는 아주 적절치 않은 거였고 최 총장의 발언이 정확한 그러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단순히 여태까지 정부 여당이 아무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그냥 뭐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전화 행위가 아니거든요. 기자회견 그 전에 지지층의 결집, 또 뭐 대표들의 어떤 뭐 일성, 그다음에 검찰 비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밀밀해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엄청나게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그 실검 1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부적절한 지금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런 점에서 의혹이 밝혀지기도 이전에 의혹 자체를 저렇게 왜 자꾸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덮으려고 하지? 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또 다른 편에서 생기는 거라 이거는 사실 조국 후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좋은 입장은 아니고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까 바뀌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그 의혹이 잠잠해지는 상황에 다시 좀 더 그리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크고 확산되고 더 가열되고 있는 모양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검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리포트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놓고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이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왔었죠.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제는 상당히 강하게 검찰 수사를 이제 방해하려는 거다, 뭐 개입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도 하고. 그 검찰이 사실은 뭐 하나의 굉장히 큰 권력기관이라는 우리 국민들도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긴 하고 그 전에도 과거 정권에서도 뭐 검찰이 어떤 권력기관으로서의 그 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력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뭐 춤을 췄던 것도 알고 있어서요. 요즘의 검찰의 모습을 과거의 잣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잣대로 봐야 됩니까?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새롭게 봐야 되는데 과연 새롭게 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되며 실제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동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검찰 수사를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다가 청와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 조국 후보자 수사도 전격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검찰 내부에 또 자체 조직 논리, 자체 생존 논리가 작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사실 존재감을 드러낸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그 사법개혁의 일성으로 하는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뭐 플랜도 있고 그거를 사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준비해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의 다음 챕터는 그러면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검찰개혁과 법무개혁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딱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을 때 윤 총장 입장은 뭐 개인한테 하지는 않지만 조직은 사랑한다고 하니 아마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발 네. 이거를 또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청문회가 결정되고 나서 전격 수사를 한 거 그리고 중간에 이 월화 청문회가 불발되고 나서 많은 인력을 또 갑자기 투입하면서 속도를 내요. 네. 그랬을 때 검찰이 이 하는 의도는 정말 뭐 직접 듣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추정컨대는 이거 만만치 않게 움직이네 해서 아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청와대가 지금 오늘 뭐 내란 수준으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청와대하고 검찰이 왜 저렇게 검찰이 대립을 오히려. 하지?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지? 조국 후보자 하나 놓고 이런 의심과 어떤 불안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 내부에서 검찰과 청와대와 어떤 게 오가는 것인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랬을 때 조국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질, 도덕성 이런 문제는 떠나서 여론은 떠나서 검찰과 청와대의 어떤 권력 관계 네. 이것이 어떻게 종교지을 것이냐가 조국 후보자의 거취율 문제까지 이제 이게 그러겠죠. 합치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되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은 검찰이 어떤 순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사할 만한 차원이어서 판단을 해서 시점을 판단해서 수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순수적인 측면이 조금 훼손되기 시작했던 거는 아마 그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는 이제 과거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하든 뭐 기업들의 수사를 하든 간에 이제 언론에 이제 하나씩 흘리면서 이제 여론도 좀 탐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과거에 좀 고질적인 관행 중에 하나는 이런 비판을 받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번에는?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뭐 기자가 가서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이제 생활기록부 공개.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본 거 외에는 이제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선배 검찰인 주광덕 의원한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는 사실은 검찰의 적폐 중에 하나죠.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그러면 의도가 뭐냐라고 다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예를 들면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거를 원천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거는 인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과연 그러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면서 야당한테, 한국당한테 패스트트랙 수사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또 이제 전작이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후자를 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부 총질을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이제 그렇죠. 이게 감당하기 큰 판으로 벌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건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원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 독립돼서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실 구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모습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될 경우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분 정도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도 후유증이 있을 거고 안 돼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을 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은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법무부의 외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흐름이 그 부인한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걸 또 두 가지로 양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라고 하면서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강조하는 본인의 문제는 아직 없다라고 얘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족의 문제를 장관 입장에서는 내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을 갔을 때 과연 검찰 개혁이 될지 아니면 가서 어쨌든 가고 유야 무야 적당히 어떤 절충선에서 진행을 할지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면 완전히 또 검찰한테 패하는 모습을 주기 때문에 권력은 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순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권력은 또 그런 양보가 일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귀결될지 제가 볼 때는 여론이기 이전에 대통령이 오늘 들어오시면 검찰과의 관계 뭐 윤 총장을 아마 뭐 거의 독대 아닌 독대를 해서 단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를 어떻게 종결질지는 좀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7월 초에 규제를 발표했던 3가지 소재 가운데 하나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자유자재로 접거나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죠. 대부분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폴더블 폰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실속은 일본 기업이 챙기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중소기업이 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몇 년 걸릴 거라던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도 2달여 만에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2달 전에 일본의 무역보복 발표 이후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온갖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그 사이 우리는 일본과의 격차를 차곡차곡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표를 내지 않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저력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새삼 확인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